스포츠 진로 코칭 수업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 제가 스포츠 진로 코칭 수업을 계획하고 또 디자인하고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고 또 영상도 찍고 수업 내용을 계속 고민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때 아닌 고민에 빠지고 어려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진로 코칭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제가 한 분 모셨어요. 이름하여 진로 박사입니다. 여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안에 있어요. 짜잔, 놀라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 내 진로가 고민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만나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박사세요. 우스갯소리 같고 장난 같지만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제가 코스트 B에 가서 샀습니다. 마침 이게 있길래. 그래서 여러분 진로를 조금 설정하고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수업에서 박사님으로 모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진로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 막힘이 있을 때 제가 이 진로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우리의 진로를 좀 찾아가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저 또한 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진로 박사님을 한번 실제하지 않는 두꺼비지만 이 두꺼비 진로 박사님한테 우리의 진로를 물어보는 그런 또 노력,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마 진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진로 이론이 사실은 체육학과는 좀 거리가 멀고 제가 설명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많이 공감되지 않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또 이 자아가 어느 시기에 또 정체되거나 아니면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또 자아 정체감을 또 이야기할 것 같고요. 또 대표적인 학자인 에릭슨의 어떤 자아 발달 8단계, 어린아이, 갓난아기, 앙팡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8단계가 형성되는 게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한 4단계 혹은 5단계에 해당되는 가장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소하더라도 그 내용 수업에서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해하는 내용의 아주 부분적인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진로라는 것이 큰 생애 주기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직업적인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애 주기에서 진로 발달 단계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어지는 수업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깐 나와서 우리 진로 박사님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진로 박사님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이 활동할 것을 기대하고 또 본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로 코칭 담당하고 있는 김성숙 교수입니다. 김 교수의 진로 코칭 오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지난 시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왜 진로 교육이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겁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소위 얘기해서 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집 혹은 학교에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이 알고 있는 나와 교수님이 알고 있는 나 혹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나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나 혹은 그들도 모르고 있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조금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고 진부한 이야기지만 결국 진로라는 것은 나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아마도 얘기해 보면
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흔히 우리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자아에 대한 이런 감각은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지적인 것은 자신을 묘사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정서적인 것은 어떤 가제나 활동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나의 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자아라고 하고, 외형적 자아 혹은 내면적 자아, 뭐 키, 외모 이런 것들 혹은 나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더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자아 정체성 혹은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요, 사람이 어떤 개별성, 총체성, 계속성을 경험하는데, 여기서 개별성은 어떤 가치나 동기 또는 관심을 얼마만큼 타인과 공유했다 하더라도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것, 즉 자신만의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여기는 인식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 총체성은 자신의 욕구, 태도, 동기나 행동 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의미하고, 계속성은 시간이 지나도, 즉 동일한 사람, 이 사람은 한결같네. 그러니까 저를 많이 겪은 사람은 저건 딱 김성덕 교수님이야. 저건 딱 누구누구야 라고 느끼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성과 총체성과 계속성을 포함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은 몇 단계의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다? 자아 정체감을 갖고 있다? 사실 8단계로 구분되는데, 근데 흔히 쟤 왜 저래? 뭐 사춘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느낌적인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만 자아 정체성이 되게 혼란스럽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8단계로 구분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로 코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로를 공부하는 거죠. 그런 걸 코칭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8단계를 토대로 진로라는 것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시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특정적인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면 보이는 그림과 같이 에고, 아이디, 슈퍼 에고라고 하는데요. 자아 정체감이란 개인의 자아, 이걸 이제 에고라고 합니다. 그의 인격 체계, 즉 원초아라고 하는 아이디와 자아인 에고가, 그리고 초자아인 슈퍼 에고의 세 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의 통합 방식이 개인적인 존재적 의미의 동질성과 영속성을 견제 나가는데 유효하다고 합니다.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여기다 그림을 못 넣었는데, 이 그림 보면 벽돌 안에 사람의 얼굴이 겹치죠.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개인의 자아는 에고가 있지만 사실은 원초화적인 이디가 있고요. 또 그거에 슈퍼에고가 있다. 저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 속에 드러나 있는 것과 그 밑에 있는 섬의 구조, 뭐 이런 것들. Anyway,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자아 정착감이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8단계로 구분된다는 거, 요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첫 주차, 둘째 주차 수업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체육학은 이런 거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챕터는,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던 자아의 8단계 구분은 결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8단계에 의한 건데요. 가장 어렸을 때가 앙팡, 악이죠. 신뢰 대 불신이에요. 두 번째, 자율성 대 수치심. 세 번째, 주도성 대 죄의식.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렸을 때, 아기일 때, 그리고 걸음마를 하는 아기일 때, 또 초등학교 미취학일 때, 이제 초등학생이 됐을 때, 또 티네이저 10대일 때, 젊은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영 어덜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티네이저의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는 미들웨이지 어덜트라 해서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자아를 통합하고 혹은 절망하는 아주 노년기를 얘기합니다. 이 순서는요, 고정 불변한 것으로서 각 단계는 그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그 단계가 진행되어서 심리사회적 위기가 개인이 적절한 해결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된다는 개념을, 즉, 기초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에릭슨의 자아 정체가 8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잘 모르시죠? 이모 탤런트인데요. 대장금 나오는 왕입니다. TV 연예인이세요. anyway, 우리 학교 교수님입니다. 잠깐 제가 썰렁한 얘기를 했네요. 다시 수업으로 들어와서 에릭슨의 자아정성 8단계 중에 첫 번째가 앙팡이라고 얘기하는 신뢰 대 불신인데요. 주로 이제 유학이죠. 이것은 적절한 비율로 신뢰와 불신감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신뢰를 형성하면 어떻게 해요? 웃죠. 불신을 형성하면요? 울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최초의 점성적 원칙, 즉, 각 단계에 마다 주어지는 어떤 특성을 내가 뭐라고요? 해결해 나가는 기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우는 이유는 뭐 할 때 울어요? 배고플 때 울죠. 또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또 울죠. 또 졸리면 우는 거예요. 자, 그걸 누구랑 형성합니까? 네, 엄마랑 혹은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게요. 상호작용에 중요한 그런 어떤 행동을 토대로 해서 신뢰와 불신 관계를 형성하죠. 여러분 다 겪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엔 토들러라고 얘기하는데 자율성과 수치심과 의심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3세 정도 되는 거죠. 아이 때보다 신경과 근육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걸음마 하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의사 표현하고 배변 훈련 받았어요. 자, 신뢰 대 불신이 아닌 거예요. 믿과 그게 아닌. 이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치와 해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아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부모는 배변 훈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습관 훈련을 유아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했을 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했으면 지지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어떤 그 상황을 이겨내지만 자율성이 발달하지 못하면 수치와 의심이 발달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또 통제로 인해서 아이의 의지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동적인 아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이거랑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자, 자율성 대 수치 혹은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을 지나면 여러분이 주도성과 제의식이라는 단계를 겪는데요. 이 시기에는 주요 가업이 아동들이 크고 힘이 세고 아름다워 보이는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예, 부모처럼 되고 싶은 동일시 현상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주도적이고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이 시기의 아동들에서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떤 희망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위기가 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일종의 에릭슨은
부모의 어떤 특성을 따라가지만 그걸 내가 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위축하게 만들고 결국 이러한 위축이 아이를 죄의식에 노출시키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번 수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아가 있고 자아 정체감이 있는데 자아 정체감은 8단계 정도가 구성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장 단계에 4-5개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들 사춘기까지 이뤄지는 근면대 열등감.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뭐요? 주도적인 것과 제의식이 더 발달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을 통해서 지식 획득을 하고요. 보다 넓은 세계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숙련도도 생기고요. 능력도 생기고 속달감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근면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이 실패하면 이 근면성을 내가 숙달하지 못하면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열등감이 생기죠. 반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근면하고 어떤 성공적이고 이런 능력과 숙달감이 운동이라던가 신체의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체육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 열등감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체육이라는 특성이에요. 네, 그런 특성 때문에 소위 이제 우리 육가생들이 되게 순수하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세대가 이거예요. 뭐 이제 제가 졸업이라는 이제 사진을 깔아놨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 뭐 대학을 시작하거나 혹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청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의 기본적인 가업은, 그러니까 활동은 아동기부터 쭉 이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아동기부터 쭉 이어온 근면 혹은 반대되는 열등, 주도 혹은 그 반대되는 죄의식 이런 것들이 쭉 형성되면서 여러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체성을 갖고 있는 거고 통합된 정체감을 이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학업에서 졸업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운 거죠. 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역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체성과 역할 혼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앞선 시간에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을 조사했더니 그 친구들도 그래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오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극단적이고 혹은 조금 지나칠 정도의 어떤 변화된 이런 충동이 여러분의 자아를 위협하고 환상적인 어떤 고민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내적 충동은 내가 누구지? Who am I?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그 혼란은 어찌 보면 2단계에서 당연한 어떤 상황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과정을 여러분이 뛰어넘는 시기가 이제 졸업을 하고 소위 얘기해서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영 어덜트라고 얘기하죠. 뭔가 몰입하고요. 아주 친밀감 있게 대인관계를 펼쳐나가면서 다른 사람과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결속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한편 이 결속감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감으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 혹은 체육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운동을 좋아하고 체육을 좋아해서 왔는데 그게 아닌 집단과 혹은 그게 아닌 어떤 형성된 문화가 있을 때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아라는 것이 형성되고 진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수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근잘근 나눠졌던 진로 혹은 자아의 성장, 자아의 어떤 발달기가 제 나이가 되면 이제 생산성과 침체성이 되는데
말 그대로 생산성이란 뭐 자녀 양육이나 창조적인 활동 혹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요. 교육하는 데의 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생산성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념, 자기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자아를 통해서 내가 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시기이고요. 혹 생산성이 부족하면 자기 몰입이라던가 이런 게 떨어지고요. 지루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미성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것들은 내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 내가 도태되고 있다. 이런 어떤 노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결국 진로를 큰 틀에서 이어가는 거다. 자, 대단의 8단계죠. 통합 때 이제 절망의 시기인데요. 통합, 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어떤 대결 구도가 나타나는 게 이 에릭슨의 진로 발달 이론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통합, 마지막 단계에서 생애에 걸쳐서 나의 진로, 그러니까 나의 삶, 내가 나아간 방향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죠. 왜요? 내가 돌아온 삶을 복귀하니까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가는 거예요. 예, 아주 그런 의미에서 노인기에는 자아 통합감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런 어떤 국가적, 이념적 것을 다 초월한 초자연적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면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삶을 살았구나. 어떻게요? 외면당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수입도 잃고 친구도 잃고 체력도 잃고 뭐 다 잃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존재감을 잃었을 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쓸모없는 지위상실 이런 걸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치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 때는 상실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에릭슨의 어떤 8단계 이 진로 발달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진로 코칭이랑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진로 코칭은 나의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엽적으로 접근하지만 진로라는 거는 사실상 생애 주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큰 틀의 담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라는 큰 삶에서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진로를 탐색하는 거고, 이 자아 정체감은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단계를 극복할 때 혹은 주도할 때 긍정적인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이거나 반대급부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큰 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에릭슨의 어떤 자아 정체성 8단계라던가 아니면 자아 정체감.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진로라는 것이 결국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우리가 직업적인 진로 코칭을 하지만 이 또한 큰 틀에서는 내 생애 주기 안에 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어려웠던 만큼 좀 충분히 쉬었다가 한 1분 쉬었다가 그 다음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뵐게요.